예, 자, 이제 오늘도 대선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들 만났어요. 이제 한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 치열한 유세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이준석 후보는 광주를 가는데 영상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저를 막 비난하던데 여러분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맞게 현대화해서 다른 영업을 하자. 휴게 음식점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커피 원가 그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8,000원, 10,000원 받고 팔고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말한 거 없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그럼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무세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40% 후반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붙들고 계속 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예, 자, 오늘 이제 주요 후보 3명의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났던 모습을 보셨는데, 자, 일단 커피가 두 분이 또 동시에 얘기해서 커피 120원.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 대표님은? 커피 원가가 120원인지 500원인지 그 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커피 먹자 말고. 예, 커피. 그 가지고는 괜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작아집니다. 너무 예. 작아지고 담론 자체가. 그거 할 시간에 북핵 문제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실종되어 있는. 네네. 법회사 핵으로. 그렇죠. 그런데 방탄조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 후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준석 다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 아슬아슬한 지금 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렇죠.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은 대체 후보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김문수 분 아까 말하면서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이런 말씀도 그건 하셨었는데 아니죠. 아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탄 유리까지 앞에 두고 연설을 하는 건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목에 칼 맞은 사람이니까. 물론 좀 물론 뭐 그래야죠. 두려움은 예.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대 연단이 이격되어 있는 그 물리적 환경 속에서 예. 이 유권자들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방탄 유리 안에서 저 사람이 연설을 한다라는 것을. 예. 우리나라가 뭐 총기 합법화의 나라도 아니고 저렇게 뭔가 국민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을 잠재적인 가해자인 양 인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들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면서 선거를 한다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준석 후보는 그런 거 거부하거든요. 일부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옛날에 생각이 한번 들어요. 예가 있어요.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막 돌멩이가 날아가니까 네. 이 방패로 막았던 네. 그런 적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안전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막 헬멧도 쓰고 뭐 갑옷도 입고 그러고 된 거야죠, 사실은.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예.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좀 크게 감당할 수 있을 것들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제로 1년 전에 뭐 후보에 대한 테러도 발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대위에 합류는 하지 않았고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당 선대위는 조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친윤계에서는 자신이 주인공 되려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유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러면 자기 같이 해야 득표를 된다. 위해서 예. 자기의 나중 미래를 위해서 지지 기반 다진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 한동훈, 김문수 투샷도 한번 잡힐 필요는 있겠다. 같이 해야 되죠. 당연히. 아하. 뭐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지만 네. 김영삼, 김대중 같이 뛰었잖아요. 1971년에. 예.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렇죠. 그게 좋은 투자입니다. 이왕 할 거 확실히 확
손 들어주고 그 사진 찍히면은 나중에 자산이 되죠. 한동훈 후보가 네. 그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아, 나도 열심히 했다. 네. 같이 도와주지 않았냐. 나를 이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다. 네. 또 그렇죠. 그게 페어플레이지. 근데 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이제 물밑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한동훈 전 대표께 지원 요청을 하는 움직임이 있냐 그랬는데 보통 그럴 때 삼고초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일고초려가 없었다. 제가 일고초려도 없었다. 도와달라는 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걸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복을 입느냐. 그러니까 이 김문수 찍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찍힌 선거운동복을 입느냐 아니냐. 혹은 본인이 전당대회 때 했던 것처럼 사복만 입고 돌아다닐 것이냐. 그리고 선거 유세장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렇죠. 김문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 것이다. 당연하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엄에 찬성한 어떤 김문수 후보를 선거운동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찍어달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왜 지금 부산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느냐. 결국 전당대회 같습니다. 그렇죠. 당권인 것 같아요. 이 사실상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한 거다. 그렇죠. 조기 대선을 넘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어찌 보면 보수 정당이 정말 파멸적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 뻔해질 텐데 거기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다시 한번 보수 정당을 일으킬 거냐라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고 탄핵을 주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당권을 잡고 해보겠다라는 그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 후보를 얹어서 그 위에 그럼 얹어서.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 협조를 받으려면은 예.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죠.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죠. 특히 벌써 투표가 재외 국민들은 오늘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9일 이후에 사전 투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예. 사전 투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론자 아닙니까? 네.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락 연설에서 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분도 되고. 아니 그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성의에 반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와이 가는 성의 한 반만 해도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가 5월 29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9일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랄까 오늘도 보면 부산 지지자들 판넬을 보면 김문수 후보 이름은 없었고 한동훈 이름만 있었단 말이죠. 빨간색 풍선이 있는데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또 대선 이후에 당권을 바라본다면 제대로 돕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에 자유롭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사실은 네. 뭐 누가 이순신의 안철수 의원이 예. 이순신처럼 고독하게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아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 안 돕고 있는 모양이죠. 현장에서는. 특히 현장에서 경상도 쪽에서는 아하 그렇다는 여러 얘기예요. 지라시 밖을 도는 걸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전통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김문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라는 게 없더라라는 정보가 좀 돌고 있고 사실 한동훈 후보도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나서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라방만 하고 새우깡 먹고 뭐 기타 치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나마 있는 당원들의 표심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패배가 명확관화한 상황에서 그때 한동훈 대표 당신은 뭐 했느냐 라고 하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울며 문수 먹게 하고 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강남이거든요. 이제 교회 주일 예배 끝나면 되게 선거 기간에 빨간색 옷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맞죠. 제 지역구도 그 빨간색 옷 입은 분이 국회의원인 지역구인데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보니까 파란색 옷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약간 놀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한 번도 국회의원을 놓친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배부에 보니까 빨간 옷이 없었어요. 파란 옷. 선거운동원들이 겪는 수모가 대단하다고 하고요. 그렇구나. 사실 선거운동원들은 잠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사람들한테 표출되게 되는 건데 선거운동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화를 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원들도 자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동인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자꾸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자, 이런 건데 이제 이준석 후보 오늘 광주 갔어요. 천안함도 그렇고 개혁신당 오랜 시간 이 호남에 공을 들였었는데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 지도부 보고는 좋습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뭐든 좋다라는 말씀을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아마 에브리 리서치인가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토론 직후에 이제 19일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는데 크게 상승한 지역이 광주 전라 지역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 아마 14%에 가까운 지지율을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토론 전과 토론 후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광주 전라라 하더라도 호남권이라 하더라도 덮어놓고 민주당만 뽑는 것은 아니구나. 투표의 어떤 유동성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예.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보수를 기대하는 호남 지역의 어떤 정서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다소 미미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달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부 대표님. 2022년 대통령 선거할 때 이준석 후보가 호남을 상당히 샅샅이 훑었죠. 공을 들였죠. 네. 네. 그때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선거 대책위원장을 한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아주 같이 동행하면서 뭐 10번 이상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에 당시에 지지율이 꽤 올라갔죠. 맞습니다. 예. 그게 한 10만 표 정도 과거보다 차이가 있었다고 20% 그러면서 훨씬 넘게 이 아마 바닥을 기는 네. 열심히 하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표시를 하더라고. 홍준표 전 시장 하바일 특사도 갔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홍준표 전 시장과 연락했다.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른 조언을 많이 들었다. 무슨 조언 들었는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한테 조언 들었답니까? 예. 최신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수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한테는 사실 어떤 나라에 있던 어떤 지역에 있든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상담과 논의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혹은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나는 바깥에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 저 개성이 강한 홍준표 전 지사하고 개성이 강한 이준석 후보와 어떻게 이게 좀 잘 맞는지. 아하.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청년의 꿈인가요? 청년의 뜰. 청년의 뜰. 네, 꿈일 거예요. 네. 그 홈페이지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보면 일단 격의가 없고 격식이 그런 거죠. 없고 최대한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화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와 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홍준표 당시 시장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영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악하고 싸가지 없는 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부산 일정하면서 유림분들, 그 향토의 어르신분들을 만나 뵀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정치권 모두 다 싸가지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씀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이 자리에서 그 일종의 지식인인 김모 교수께서 어른 말 좀 들어. 아니 나이 40 넘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른이고 어디까지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언제까지 말 들으라고 할 거야.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건 경선 과정에서 자당의 후보한테 전과가 이재명보다 더 많다고 얘기했던 모 후보지. 예. 이준석 후보가 사실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들을 건 듣고 또 심지어 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반 민심 국민들한테는 깍듯하게 또 합니다. 예. 자신과 같은 어떤 지위의 권력의 정치인들에게는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싸가지만 없으면 어때요? 개혁신당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게 요새 신문 보면은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가 짜증나요? 단일화. 단일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쓰고 오늘 문화일보도 그게 뭐 마치 큰 변수가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대선을 흔들 변수가 남아있는 것처럼 마지막 변수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왜 단일화 없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 대표님 말씀을 듣고
스토킹으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단일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만 스토커 짓을 그만하라. 스토커 더 이상 그만 쫓아와라. 질척거리지 말라. 더 이상의 스토킹은 거부한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단일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15%가 안 되면 예. 선거비를 나중에 보전 못 가면은 받는다. 결국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합당할 거다까지 이야기해요. 그 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또 합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작년 설에. 해봤죠. 아 그렇죠. 이낙연 전 이낙연, 대표와의 새로운 그 미래와 명분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합당을 했다가 한번 된통 당한 적이 깜짝 있었거든요. 놀랐어요. 그딱 귀성길에 갑자기 많이 악수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오시는 거 보고 야 깜짝 놀랐었는데. 저 그 사진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합당이 플러스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합쳤을 때 두 덩어리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온전히 오는 게 아니라 두 덩어리의 지지자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당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게 정확하고 알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표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보수표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탄에서 사실 민주당 텃밭인 동탄에서 민주당 지지를 더 많이 허물어서 당선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하지 말자라고 주장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조 대표님도 걱정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이기인 최고가 언급한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6%, 이준석 후보가 8.5%예요. 그럼 이게 단일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안 나오죠. 안 그러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계속 단일화 장사를 하고 있다. 본인들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준석을 건드려서 뭔가 우리는 열려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들의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먹힐리 만무하죠. 그게 선거 때마다 이준석을 운운하면 외연이 확장되고 더 많은 표심이 올 거라고 하는 아주 얕은 수인데 요즘 유권자들 그렇게 무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태를 방치하면은 네. 손해는 이준석 후보가 볼 거예요.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 분수령이 이번 토론회였었고 두 번째 토론회도 이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갤럽 내지는 리얼미터에서 다른 지표가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표 심리가 이제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전 그 기준이 10%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걸 깰 수 있는 어떤 기점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형식의 단일화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 네. 그동안의 계엄, 탄핵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완전히 사과하고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단일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국민의힘 전원의 의원들이 억지로 징계해가지고 쫓아낸 것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안 한답니다. 네, 그래도 안 할 거고. 끝! 네. 끝. 그래도 안 할 거고 저희가 하는 한 가지 단일화의 방법. 김문수 후보 사퇴, 국민의힘 후보 안 내는 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1대1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저희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규책 사유가 있는 정당으로 후보를 안 내는 대상이지. 그것도 단일화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양자 구도가 된 거지 단일화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단일화는 말을 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될 정당인데 후보를 내놓고 단일화를 운운하고 있으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은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채널 A였나요? 인터뷰에서 특단의 대책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단일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는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비단 주머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 항상 몇 개 이준석 있어요? 후보의 비단 한 8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8개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아. 근데 이제 비단 주머니를 8개. 공개하기 전에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본인만 갖고 있어? 네, 이준석 후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캠페인을 하려면 네. 내부의 구성원들조차 모르게끔 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모릅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냥 따라갈 뿐. 네.
어제 선거 공보물에 와서 예. 우리 조 대표 열심히 모셨구나. 보았는데 예. 이렇게 6필로 썼대. 예, 손편지. 한 페이지를 딱 쓰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것도 잘 썼는데 예. 전에 동탄 선거할 때는 그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6페이지 정도 놓는데 8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아주 깨알같이 성실하게 썼던데 네. 이분은 역시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죠? 바쁜 게 아니고 4페이지밖에 못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 뭐 재정적 문제가 아, 종이? 있는 종이가? 거고 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예비 후보 공보물도 220만 부를 보낼 수 있지만 저희는 10만 부밖에 보내지 못했던. 그래서 많은 어떤 지원자, 어떤 응원하시는 분들이 막 더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고 했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었고요. 어쨌든 4페이지 안에서 최대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꾹꾹 눌러 담으려고 자필로도 써보기도 했었고. 요새 프레카드 보면은 예. 이재명은 지금은 이재명 예. 그리고 이준석 앞으로 이준석. 압도적 새로운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 이렇죠. 예. 새로운 젊은 대통령 하는 게 맞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젊은 대통령. 젊은. 새로운은 너무 식상했어요. 아니, 이미 근데 젊은 후보가 젊음을 사실 강조한다라는 게 그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해왔었던 정치를 보면은 내가 막 젊으니까 뭘 해달라라는 그런 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젊음을 내세우지 않지만 뭔가 국가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내세우려고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60%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완주해서는 이재명 후보 집권 저작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0% 얘기가 나왔고 유시민 작가는 또 이재명 후보 50% 득표율 예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당 의원들이 인터뷰할 때 수치 얘기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계령까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우리 조갑 저는 뭐 대표님. 공개적으로 500만 표 차이, 요새는 600만 표 차이. 600만 표 차이. 아니 그좀 20% 포인트 차이는 600만 표 차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근거는 지난 대선이 77% 투표율이었거든요. 예. 3,300만이었다고요. 그래서 20% 포인트의 차이는 약 600만 표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아마 철렁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 누가 60% 득표율이 가능한 이재명 후보를 만들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음. 두 번째는 보수 지식인과 보수 언론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한 번도 견제하지 못하고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그렇죠.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누가 진정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원인지 한번 가려봐야 돼. 아하.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의 우려의 핵심은 이러다 보수 괴멸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네. 보수 정치 세력이 재편될 어떤 공간도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 혹은 또 뭐 이제 우리 개혁신당의 경우. 개혁신당은 이대로 쭉 갈 거고. 아, 국민의힘 페이스 상관없이. 네, 그럼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개혁신당에 투항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 뭐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 뭐 막아요? 환영하죠. 아, 안 그런데 막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재편될 때 개혁신당까지 같이 재편될 리는 없고 저희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곧바로 저희는 바로 지방선거 준비할 겁니다. 근데 네. 개혁신당에도 요즘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출혈.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출혈까지는 아니고 김상호 의원이 탈당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고 예. 허은하 전 대표도 그렇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막 영등포에서 같이 연설하고 손 번쩍 들고 맞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병호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고 좀 이렇게 이기는 최고가 되게 고개 못 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약 2초간 고개를 내리셨는데. 저는 사실 김상욱 의원님이 조금 신기했던 게 네. 처음에 바로 입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선언만 하시는 거 보고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다가 바로 민주당 가긴 좀 뭐하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좀 있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형 보수지? 형 보수 맞지? 이렇게 물어보다가 네. 입당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는데 곧바로 입당하더라고요. 네. 입당하면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름 적힌 잠바 입고 춤추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비현실적이다. 네, 그건 김상우 의원이고 허은하 대표하고 김용남 의원은 사실 공통점이 있죠. 비례대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처음부터 사실 비례를 바라고 왔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옆에 있었었기 때문에 비례를 향한 본인들의 아주 강한 욕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실 두 부류라고 좀 보는데 가치를 쫓는 사람과 이익을 쫓는 사람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떠한 사람도 사실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허은하 대표와 김영남 의원은 이익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개혁신당 창당하면서 비례라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탈당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남 의원과 허은하 대표의 페이스북 등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욕했는지를 쭉 나옵니다.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했었던 비판보다 훨씬 더 강한 비난들을 해요. 돌아가신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대 저 사람이랑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 자체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통합의 어떤 뭐 아이콘이고 그 사람과 함께 정치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제가 바라건대 허은하 대표와 김영남 의원이 개혁신당에 있으면서 저희는 입을 닫고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조 대표님도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저는 개혁신당 이야기하고 이준석 이야기를 너무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하면서 예,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여튼 이번 지금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네. 이제는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감동. 한번 지난 한 7개월, 6, 7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이후에. 의의 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뭐 다 시끄럽게 뭐 할 거 했지만 결국은 남은 게 헌법재판소 8대 0의 결정문 거기에 대한 깔끔한 승복. 네.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지금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견디더라도 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전쟁 중이었어요. 네. 전쟁 중인데도 선거를 2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지방선거를 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15,0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 아하. 그게 결국 4.29 사회에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만든 민주주의가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이 선거가 가진 위대한 점,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으로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이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또 막 다 정리가 되는데. 예, 일단 또 다음 주에 또 토론 몇 차례 보고 또 이제 마지막 대선 국면을 또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긴 최고는 선거 끝나고 뵐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끝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